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중학생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5세의 여성입니다. 아들은 제게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제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약간 특별한 아이예요. 아들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혼자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서 눈물을 흘렸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저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저에 대한 모든 걸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면서 괴롭혔습니다. 아들 하나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시누이까지 저를 못살게 구니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실 겁니다. 시누이는 인간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곳에 제가 시누이에게 당한 기가 막힌 일들을 털어놓는다고 제 가슴 속에 깊게 새겨진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막혀있던 마음은 조금은 후련해질 거라고 믿고 시누이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초등학생일 때부터 집안 살림은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오빠와 저를 돌봐주셨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아버지는 제게 엄마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하라고 말하셨어요. 10살만 먹어도 집안일을 배우고 하는 게 여자가 할 도리야. 아버지는 남녀에 대한 구분을 넘어서 차별이 아주 심하신 분이셨어요.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남존여비라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아침이면 밥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가는 오빠를 위해서 도시락까지 싸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할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에게 매일같이 꾸지람을 들어야 했어요. 아버지의 영향인지 오빠도 여동생인 저를 보살피고 챙기는 건 고사하고 그저 부려먹으라고 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될 때까지 두 남자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다 보니 몸도 피곤했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고달팠어요. 그러다 저는 피아노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선생님이 너무 멋있게 보였던 거죠. 저는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하셨지만 그때 마침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피아노를 주고 갔어요. 아빠, 피아노도 공짜로 생겼는데 어떻게 치는지 배우게 해줘. 아버지도 멀쩡한 피아노를 놀리느니 제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학원에 다니게 해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하지만 저는 늦게 시작한 터라 더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리고 제게 피아노를 치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음대를 가서 피아노를 전공할 생각이었지만 아버지는 저의 그런 꿈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렸어요. 고3이 되어서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자 저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음대를 가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아주 미쳤구나. 그냥 재미삼아 두드린다고 생각해서 놔뒀더니 이제 평생 이까지 피아노 두드리면서 살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하지마. 그리고 며칠 뒤에 학교에서 돌아와 봤더니 제가 치던 피아노가 박살이 나 있었어요. 저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피아노를 보자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달랠 생각은 하지도 않으셨어요. 피아노나 두드리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서 네 오빠 뒷바라지 할 생각에. 제게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여서 아버지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라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과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인이 소개해준 작은 유통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게 맡겨진 일은 회사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문서를 정리하고 손님들이 오면 차를 내주고 영수증이나 전표를 정리하는 단순한 업무였어요. 변화도 없고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지루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오빠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오빠는 취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제게는 대학도 포기하고 돈도 벌려고 독촉하던 아버지가 오빠에게는 너무 관대했어요. 그래, 네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라. 아버지는 오빠가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전념하도록 고급 고시텔을 구해주는 배려까지 해주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2년 동안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백수로 지냈습니다. 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지만 아버지는 잔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매일 재미도 없고 똑같이 되풀이되는 생활을 하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게 처음으로 남자가 생겼어요. 그는 저희 회사 제품을 납품받는 대리점의 사장이었어요.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아직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래 관계로 자주 회사에 들렸고 결제나 전표 처리 덕분에 저와 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많았어요. 다른 대리점 사장들은 저를 나이 어린 경리로 취급하면서 하찮게 보고 반말을 하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하거나 다른 잔심부름도 시켰어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제게 존댓말을 하는 예의가 바른 남자였어요. 다른 대리점 사장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청년사업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밑으로는 여동생이 둘이 있는 3남매의 맏이었는데 가장인 그의 아버지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막노동을 했지만 일을 하는 날보다 술을 마시고 현장에 나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엄마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고 했어요. 집안의 가장이 거의 매일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으니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고 경제적인 형편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이 오히려 그가 일찍 철이 들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그는 무능한 술주정꾼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걸 느끼게 되었고 학생일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생활비를 벌어서 가장의 역할을 팽개친 아버지를 대신해서 힘들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엄마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자 대리점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성실과 노력만으로 10년이 지난 뒤에 지금은 자기가 대리점을 2개나 가질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했어요. 다른 대리점 사장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가 결혼을 하지 않는 데는 슬픈 사연이 있다고 했어요.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그 약혼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3년 전 일이라고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다른 여자는 사귀지도 않고 오직 죽은 약혼녀만 생각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나 만화 속에서는 나올 법한 순정파 남자였던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는 착하고 예의가 바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혼자서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부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저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와서 전표 정리를 마친 그는 제게 시간이 있으면 같이 저녁을 먹자는 말을 했어요. 혜정씨,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요? 저한테 영화 티켓 2장이 생겼는데 같이 갈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괜찮으면 같이 영화 보고 저녁 먹어요. 저는 그가 제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영화를 보고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그가 제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마 혜정씨도 저에 대해서 떠도는 말을 들어서 알 거예요. 사랑했던 여자를 먼저 보내고 평생 그녀만 생각하면서 혼자 살겠다고 다짐하고 3년을 지켜왔는데 혜정씨를 만난 뒤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혜정씨라면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죽은 연인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을 지우고 저와 새롭게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와 연인이 되다니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먼저 제게 다가온 겁니다. 그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고 저에 대한 사랑도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저는 그를 제 남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희들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하루에 수도 없이 문자와 톡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전했고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영업을 하는 회사 동료 한 명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희 회사 영업직 직원들은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일정을 짠 다음에 외근을 나가서 대리점을 돌면서 업무를 본 다음에 오후에 회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의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른 직원들은 모두 외근을 나갔는데 그 직원만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제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그 직원은 대리점 사장과 제가 사귀는 사이가 맞는지 물었어요. 저는 어차피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될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맞다고 말했습니다. 혜정씨, 그 자식 조심하세요. 지금 그놈한테 속고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혜정씨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식 유부남이에요.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약혼녀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왔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대리점 사장들이나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보면 총각이긴 해요. 하지만 동거녀와 애가 있는 사실혼 관계니까 유부남 맞아요. 게다가 그놈은 동거녀 말고도 혜정씨와 다른 여자들을 건드리면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직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연속적인 충격을 제게 주었고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제게 했던 말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 직원은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제가 사귀는 대리점 사장이 성실하고 착한 순정파 남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우연히 대학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대리점 사장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그 사장이 아주 성실하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칭찬을 했더니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야, 그 자식 학교 다닐 때부터 뻥을 잘 치기로 소문이 난 놈이야. 그 자식이 하는 말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했답니다. 그는 제법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물쓰듯이 마구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지내다가 젊은 놈이 직장 생활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걸 걱정한 그의 아버지가 대리점을 하나 차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는 모두 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쉽게 꼬시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죽은 약혼녀에 대한 이야기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자식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이유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죠. 혹시라도 애 딸린 유부남이라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결혼 사실을 감춘 거예요. 그 자식이 만나는 여자가 혜정씨 말고도 서너 명은 더 있을 겁니다. 그 직원은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바로 그를 만나서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밝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가 모든 게 들통이 났다는 생각이 들자 그래, 나 애 딸린 유부남이야. 그래서 뭐 잘못했어? 몇 달 동안 우리 같이 재밌게 즐겼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저는 어처구니 없는 그의 말에 배신감과 울분이 솟아올랐습니다. 뭐? 당신 지금 장난해? 그동안 나를 가지고 놀았단 말이야? 같이 재미 좀 본 거잖아. 너 설마 나하고 결혼 같은 거 할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맞아. 난 당신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웃기고 있네. 누가 가진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너 같은 년하고 결혼을 해. 참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아, 여자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잘 살 것 같아? 내가 평생 너를 저주할 거야, 이 더러운 자식아. 저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욕을 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놈은 여러 여자와 이런 식으로 헤어진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와 헤어진 뒤에도 실연의 상처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만사에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회사에 전화가 걸려와도 그저 멍 때리고 있느라고 별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가슴속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는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반복적인 일을 기계적으로 하다가 힘없이 퇴근을 했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현듯 그 소리에 이끌려서 소리가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한참 동안이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문 밖에서 맑은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피아노 소리에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원장이 저를 맞아 주었어요. 원래 제 꿈이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그만둬야 했죠. 오늘 이 앞을 지나가다 피아노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또 언제든지 환영해요. 원장은 제게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했어요. 8년 만에 다시 피아노 앞에 앉으니 무척 긴장이 되었어요. 손가락이 완전히 굳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악보를 모두 잊어버렸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했지만 조금 지나자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면서 제 손이 건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제 시험 연주를 들은 원장은 놀란 눈으로 박수를 쳤어요. 어머나, 정말 8년 동안이나 피아노를 안 치신 거 맞아요? 대단하네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저보다 잘 치시겠는데요? 원장은 지나친 칭찬을 해주었고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서 바로 학원에 등록을 하고 퇴근을 하면 집에 가기 전에 한두 시간 학원에서 들려서 피아노를 치게 되었어요. 이제는 비록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은 버렸지만 취미로 다시 시작하자 제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만은 저를 괴롭히던 잡생각이 모두 사라졌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되자 우울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겹기만 하던 직장생활도 나름 견딜만해졌고 첫사랑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의 상처와 기억도 제 머리와 마음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원장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제가 아는 후배가 직장인 관현악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피아노를 맡아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혜정씨가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요? 제가 감히 그런 밴드에 들어갈 실력이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혜정씨 실력은 수준급이에요.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밴드를 하면 그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원장은 제게 직장인 관현악단에 들어갈 것을 부탁했고 망설이던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악단의 리더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들어가서 색소폰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작해서 틈틈이 취미생활로 이어오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연습실도 구해뒀고 다른 멤버들도 모두 확정이 되었어요. 혜정씨가 피아노만 맡아주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셈이에요. 그는 인상이 아주 밝았고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그와 함께 연습실을 둘러본 다음에 저는 밴드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밴드 활동을 시작하자 혼자 취미로 피아노를 치던 때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다른 멤버들과 호흡이 중요했고 전체 속에서 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희 밴드는 1년에 2번 작은 공연장을 빌려서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에 밴드의 리더인 그와 저는 썸을 타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었고 자주 만나면서 저희들은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다른 멤버들도 눈치채게 되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커플이라고 선언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남자답게 아주 섬세했어요. 여자인 저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로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손 아래 시누이 때문입니다. 시누이는 한마디로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는 여자였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누이는 어렸을 때부터 버르장머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예뻐하면서 곱게 키워서 자기가 공주라도 되는 줄 알고 오빠인 남편에게도 함부로 대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우이는 행동은 천방지축 제멋대로였지만 공부는 잘해서 늘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공부를 하는 데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고 고등학교 때는 밴드부에 들어가서 색소폰에 빠져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항상 신우이와 남편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경호 너는 이번에도 시험 성적이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2년제 대학이라도 가겠니? 제발 네 동생 절발만 닮아라. 시어머니는 신우이는 늘 1등인데 너는 뭐냐? 그까지 색소폰 같은 거 때려치우고 공부 좀 하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셨다고 해요. 신우이는 예상했던 대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저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까지도 신우이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결혼 후에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는데 신우이는 심심하면 저를 시댁으로 호출했어요. 언니, 내일 집에서 홈파티 할 거야. 나한테 회계 감사를 맡긴 기업체 사장님들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언니가 파티 준비 좀 해줘야겠어. 신우이는 파티 도우미를 불러도 되는데 한사코 제게 파티 준비를 떠넘겼어요. 하지만 제가 손아래 신우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하게 키운 딸이었고 지금은 회계사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자랑스러운 딸이었기에 신우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저는 대놓고 신우이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신우이는 상전 노릇을 하면서 저를 몸종처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직장을 다니는 제 입장은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으셨어요. 시댁은 모든 것이 잘나가는 회계사인 신우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로 남편은 신우이와 비교를 당하면서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이 눈치를 보는데 제가 신우이와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친정에 돈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오빠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 자기보다 나은 여자를 꼬셔서 결혼을 해야지. 어디서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란 여자하고 결혼을 해. 오빠도 참 한심하다. 두고 봐. 나는 아주 돈 많고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할 테니까. 신우이는 무조건 조건을 따져서 자기보다 나은 남자와 결혼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녀에게 결혼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걸고 상대를 찾는 거래일 뿐이었어요. 사랑 같은 감정은 신우이에게는 유치한 장난뿐이었죠. 신우이는 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친정도 무시했어요. 어쩌다 제 친정에 대한 말이 나오면 돈 없이 살아서 그렇지 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제가 신우이의 무시와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해서 백화점 명품관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백화점에는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와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명품관의 VIP 회원이었어요. 엄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봐. 내가 전부 사줄게. 오늘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회계감사 끝나고 인센티브 받았거든. 내가 실력을 발휘해서 세금 많이 줄었다고 거래하는 회사 사장님이 한도 무제한 카드를 주셨어. 그래, 능력 있는 딸 덕분에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는 호사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래서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도 딸 자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들으라는 듯이 말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폼을 재면서 여러 매장으로 시어머니를 안내했고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신발이며 옷과 가방까지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마음껏 쇼핑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생기는 쇼핑백은 전부 제가 들고 따라다녀야 했죠. 신우이는 제게 자기가 인센티브를 받은 걸 자랑하고 짐꾼으로 쓰려고 불렀던 겁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신이 나서 명품관을 휘젓고 다니는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뒤를 씁쓸한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쇼핑이 거의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도 작은 거 하나라도 사주는 게 어떠냐고 신우이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고는 됐어, 여기 있는 물건 사줘봐야 어울리지도 않아.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를 하는 격이잖아.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이 울컥 치밀어서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돈이 없다고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돼지야? 제가 발악적으로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고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래?
이런데 와서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시어머니는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는데 신우이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맞받아 쳤습니다. 참 이러니 없이 사는 것들은 평안 난다니까. 명품관에서 격떨어지게 소리나 질러대고 천박하기는. 신우이는 끝까지 비아냥거리면서 제게 시비를 걸었고 저도 신우이에게 지지 않고 그동안 무시당했던 서러움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편만 들면서 제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만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집안 망신시켜도 분수가 있지. 너 이제 보니 정말 형편없구나. 신우이 덕분에 근본도 없는 여자로 몰린 저는 남편에게 제가 당한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도 신우이가 제게 아나무인격으로 굴면서 괴롭힌다는 건 알고 있어서 신우이를 만나서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라고 타일렀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남편의 말도 무시해버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 멋대로 달린 신우이를 막을 사람이 시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산만하고 행동이 거칠었어요. 남편과 저는 사내아이가 활동적이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들이 4살이 되던 때 아들 문제로 신우이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모두 시댁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밥을 먹을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어주어야 했습니다.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밥상 주위를 빙빙 돌면서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들을 신우이는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신우이의 국그릇을 건드려서 국이 신우이의 치마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국은 식어 있어서 데이지는 않았지만 신우이의 짜증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어른들하고 밥 먹는데 누가 돌아다니라고 했어? 정말이지 엄마를 닮아서 하는 짓이 아주 엉망이야. 저는 신우이의 말을 듣고 흘리려고 했는데 제 아들은 소리를 지른 신우이를 노려보더니 장난감을 집어던졌어요. 장난감은 신우이의 얼굴에 맞았고 신우이는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 갈겼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 고모한테 물건을 던져? 너 혼나볼래? 뺨을 맞은 아들은 경기를 하듯이 바닥에 뒹굴면서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왜 애를 때리냐고 신우이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에게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 응수했어요.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들 때문에 모처럼의 가족 모임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우이는 제게도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언니, 자식 교육 확실히 시켜.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렇다고 아직 어린애 뺨을 때릴 것까진 없잖아. 무슨 소리야.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하여튼 엄마도 없이 자란 여자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겠어. 신우이는 또 저희 친정을 들먹이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와 저는 한바탕 언쟁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이도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대로 돈이 많은 잘나가는 사업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신우이가 잘나가는 사업가와 결혼을 하게 된 건 순전히 혼전 임신 때문이었어요. 애초에 그 사업가는 신우이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애가 생겨버렸고 신우이는 뱃속에 든 애를 미끼로 결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어쨌든 돈이 많은 시댁까지 뒷배경으로 가지게 되자 신우이는 더 기세등등해져서 설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더 커졌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들이 활동성이 너무 강해서 통제가 안 된다고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아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집중력이 약하고 산만하고 고집이 센 것이 그저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쉽게 화를 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이나 막말을 주저없이 해서 제게 충격과 걱정을 안겨주었어요. 그러다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의 손등을 볼펜으로 찔러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유치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아들이 볼펜으로 찌른 아이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겁이 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세게 찔렸기에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다쳤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아들은 친구가 다쳤다는 걸 알고도 태연하게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들을 피해서 구석에 몰려 있었고 그 아이들의 얼굴은 모두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루다 보니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말았네요. 전에도 준서가 사고를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보기에 준서 정상이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서 산만하거나 거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서를 더 이상 저희 유치원에 맡기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모두 준서를 피하고 싫어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원장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도 혹시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들은 정도가 아주 심한 중증이라고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약물 치료와 함께 치료센터에서 놀이와 미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연한 우려가 현실이 되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알리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기에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은 신우이는 애 데리고 정신병원을 다녀서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나 같으면 소문날까봐 그렇게 못할 텐데. 언니는 안 그런가 봐? 라고 했어요. 더구나 신우이는 자기 남편에게도 제 아들이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저는 억장이 무너지도록 수치스럽고 분했어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치료센터를 다녀오면 신우이는 꼭 오늘 정신병원 갔다 온 거야? 라고 물으면서 빈정거렸습니다. 아들은 몇 년 동안이나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제 아들의 경우는 워낙 정도가 심하고 뇌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아들은 충동적인 성향이 강해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했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뭘 하라는 지시가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 하지 말라고 말리면 아들은 폭력적으로 변해서 거칠게 날뛰었어요.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잠깐도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의 집중을 유지시켜주는 뇌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은 꽤 오랫동안 집중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재미없고 반복적이거나 힘든 공부와 같은 활동은 시작하기도 어려웠고 자꾸 다른 얘기를 꺼내면서 딴짓을 하는 바람에 학습을 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신우이는 자기 딸과 제 아들이 절대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신우이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을 낳았는데 이제 3살이 된 그녀의 딸에게 준서는 아주 위험한 애야.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정신병원도 다니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신우이는 장애가 있는 제 아들과 얌전한 자기 딸을 늘상 비교하면서 은근히 저를 깔아뭉개고 제 아들을 무시했어요. 아들은 초등학교도 특수학급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아들로 인해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낼 때는 신우이는 희희낙낙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어요. 신우이의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신우이의 남편은 거래처 사장들의 말만 믿고 빚까지 내서 유망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한 겁니다. 거기에서 멈췄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그는 이미 망해버린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신우이 시댁에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끌어다가 돈을 넣었지만 죽어버린 회사를 다시 살려내지 못했던 거죠. 그 바람에 신우이 남편과 시댁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알거지 신세가 되자 신우이의 태도는 아주 달라졌어요. 돈 문제로 인해 남편과 자주 싸우기도 했고 신우이는 재기를 할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남편의 말에도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신우이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어요. 회계사로 활동하면서 월급 외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보너스 형식으로 받았고 신우이는 그 돈을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시댁이 알거지나 마찬가지인 신세가 되자 신우이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남편은 반드시 재기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해요. 좋아, 딱 1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재기에 성공해. 안 그러면 나하고는 영영 갈라서는 거야.
신우이는 이렇게 통보하고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딸을 데리고 친정인 제 시댁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신우이를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어요.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사업이 실패했다고 이혼하고 갈라선다며 이 세상에 부부로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네 남편이 제기할 수 있잖아. 고집 부리지 말고 네 남편 좀 도와줘. 싫어. 다 망해버린 집에 투자를 하는 건 미친 짓이야. 1년이 지나도 제기를 못할 건 뻔한 일이야. 그래도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시간을 준 거라고. 신우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저는 신우이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빠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서 신우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네 신우이 말이야. 남편이 얼마 전에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했지. 왜 망했는지 알아? 저는 오빠가 신우이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지 의아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적기도 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신우이가 남편에게 사기를 친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기업을 주 고객으로 상대하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대학 졸업 후에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핑계로 호성세월을 하다가 3번을 떨어진 뒤에 포기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변호사인 오빠의 선배가 자기가 일하는 로펌에서 사무보조를 일하라고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빠는 로펌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은 직급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파산한 신우이의 남편의 회사에 대한 청산 절차를 오빠의 로펌에서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파산한 회사의 회계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너무나 부실한 기업이었는데 회계 감사 결과는 재무가 아주 건전한 우량 기업으로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계 감사 자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신우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는 신우이의 뒷조사를 진행했고 신우이가 사기꾼들과 공모해서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기꾼들은 신우이의 남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신우이에게 접근해서 공모한 다음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부실한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둔갑시켜서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신우이 남편은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사기꾼들의 덫에 걸려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자기 남편을 망하게 만든 데는 끔찍한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어요. 신우이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겁니다. 신우이는 내연남이 생기자 남편과 이혼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그냥 합의 이혼을 하면 남편의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남편은 사기꾼들과 공모를 해서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정말 무섭도록 악독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에 미쳐도 분수가 있지 멀쩡한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서 돈을 챙기려고 들다니. 지금은 의심이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 신우이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거야. 이건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결코 가볍진 않은 범죄야. 오빠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알아낸 신우이의 내연남의 정체를 제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로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제게 접근했던 그놈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그놈이 내연녀인 신우이를 꼬드겨서 사기꾼들과 공모를 해서 덫을 치고 신우이 남편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외도를 한 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신우이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사는 꼴을 보여드려서 면목이 없네요. 저는 마누라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리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그를 보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분을 참지 못해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신우이와 그놈이 내연관계라는 걸 밝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시댁에서 외출을 하면 몰래 뒤를 미행했고 내연남이 살고 있는 빌라를 알아냈어요. 저는 신우이 남편에게 빌라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신우이 남편은 빌라를 찾아가서 둘이 같이 있는 현장을 덮치게 되었어요. 현장을 들킨 그들은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신우이는 남편에게 사색이 되어서 빌면서 여보, 내가 당신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넘어가줘 라고 제안했지만 신우이는 아직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 곧 당신이 나한테서 뺏어간 돈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토해내야 할 테니까. 신우이 남편은 신우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저를 농락했던 그놈을 상대로 쌍간남 소송을 했습니다. 그는 두 년놈을 상대로 자기가 빼앗긴 돈과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냈고 그 돈을 미천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신우이와 사기꾼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서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했고 신우이와 내연남은 거의 전 재산을 날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신우이와 그놈은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을 했지만 남편은 여동생의 구속 소식에도 의외로 덤덤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동안 혼자 잘나서 설치더니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진 꼴이야.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신우이가 재판을 받는 동안 신우이 딸은 제가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도 그동안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많이 얌전해졌어요.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고 참을성과 끈기도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우이는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주 다소곳하고 겸손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사람의 천성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어서 저는 여전히 신우이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5세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작심하고 시어머니의 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 고부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저도 결혼 전부터 주위의 지인들 중에 시댁과 갈등 때문에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여러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둘만 모여도 생각이 다른 법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이나 마찰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면 말이 안 되듯이 시어머니 무서워서 결혼을 포기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를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든다면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풀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말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인간도 있는 법이라는 걸 제 시어머니를 겪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의사라는 사실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면서 늘 제게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했어요. 저는 일부 여자들처럼 의사나 판검사를 남편으로 만나서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허황된 기대를 하고 의사 남편과 결혼을 했던 게 결코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 서로 눈이 맞았고 마음이 통해서 사랑을 느낀 결과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의사 아들을 미끼로 던져놓고 저를 낚아 올라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 남편이 숨기고 있던 어처구니 없는 비밀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질이고 더러운 인간인지 똑똑하게 알게 되자 저는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남편마저 제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상처만 안고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제게 얼마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신발 밑창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셨어요. 엄마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친구들처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건지 고민을 하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사주셨어요. 옷이나 신발을 포함해서 학용품까지 모두 고급 브랜드의 제품만 사용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학원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사로 일하셨던 엄마가 저의 전담 가정교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흔히 아무리 교사라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고 하지만 저희 엄마와 저는 예외였어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엄마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엄마도 열정적으로 저를 지도하셨어요. 제가 본 엄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타고난 분이셨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집에서 엄마가 저를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3이 되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죠. 솔직히 그때까지 사회에 나가면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던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알아보면서 대학에서 어떤 과에 갈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선 제 적성과 성향에 맞는 전문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은정이가 제게 무슨 과에 갈 것인지 물었어요. 미경아, 너 무슨 과 전공할 건지 정했어? 글쎄, 아직 못 정했어. 지금까지 어느 대학에 어떤 과가 갈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너는 정했어? 나는 간호학과에 가서 간호사가 될 거야. 은정이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은정이는 사촌 언니가 간호사라고 했어요. 그 언니는 평소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여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괜찮은 직업이라고 은정이에게 간호사가 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미경아, 우리 같이 간호학과에 가자. 혼자 외롭게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너랑 같이 수업을 듣고 붙어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저도 단짝 친구 은정이와 학교를 다니면 좋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은정이를 따라서 간호학과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고 연봉도 의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법 많이 받고 복지나 근무 조건도 좋아서 여자들에게는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제 생각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저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은정이는 지인이 사무장으로 있는 개인 요양병원에서 일하게 되어서 저와 은정이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종합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시작한 곳은 수술실이었어요. 제 동기 신입 간호사들은 저를 아주 딱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저 때문에 자기는 수술실 근무를 피해갔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만큼 수술실 업무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습니다. 사소한 수술이라도 언제든지 위급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모두가 1초도 방심할 수 없는 초집중을 해야 했어요. 선배 수술실 간호사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 차례 알려주었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경험이 미숙한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허둥거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면 다른 선배 간호사들이나 집도인은 날이 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날이면 집도인은 선배 간호사에게 신입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똑바로 안 해? 라고 호통을 쳤고 그것은 몇 배로 제게 다시 돌아왔어요. 선배 간호사는 저를 간호사실로 불러서 윽박을 질렀어요. 야 정미경, 너 바보야? 아니면 병신이야? 너도 수술실 근무가 2달이 넘었잖아. 그런데도 아직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멍 때리고 있어? 너 때문에 나까지 욕먹었잖아. 죄송해요. 너무 긴장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육갑 떨고 있네. 그따위로 할 거면 때려쳐. 너 때문에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정말 머리는 인테리어로 달고 다니나. 생각 좀 해. 한 번만 더 수술실에서 어벙을 굴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수술실 간호사들 군기는 다른 부서보다 엄청 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순간 실수가 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씩 병원에서 마주치는 제 동기들은 늘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커피도 사주고 기운내라고 위로도 해주었어요. 미경아, 힘들고 괴로워도 기운내. 밖에서 볼 때는 백의의 천사라고 하면서 편하고 좋은 직업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극한 직업이다 미경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돼. 알았지? 동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라고 말했는데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였어요. 만약 제가 그만두면 제 동기들 중 하나가 그 자리를 채워야 했기에 그녀들은 저를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시간이 더 지나자 수술실 일이 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3년 정도가 지난 뒤에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제게 닥쳤습니다.
저희 간호사들의 리더격인 수간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간호사는 성격이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저희 간호사들의 데모 같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야간 근무하느라 새벽이 되어서 졸고 있으며 부드러운 미소로 저희들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우리들이 고생하는 만큼 환자들이 편하다는 걸 명심하고 기운내.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로회복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떠난 자리에 저와 앙숙지간인 고참 간호사가 수간호사로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와 저는 수술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사건건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괴롭혔습니다. 성격도 아주 독선적이고 뒤끝이 아주 세서 뭐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면서 응징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간호사들도 모두 그녀를 싫어했지만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와 제가 수술실에서 같이 근무를 할 때 차트의 내용을 잘못 적었다가 그녀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었지만 다른 간호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덕분에 마스카라가 번져서 화장실로 가서 화장을 고치고 나오는데 수간호사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녀는 놀라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경아, 너 무슨 일이야? 울었어? 아, 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서. 저는 수간호사의 재촉에 서러움이 밀려 올라와서 그 선배에게 당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간호사는 표정이 굳어져서 간호사실로 제 뺨을 때리고 욕을 한 선배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수간호사가 그녀를 나무라는 목소리가 간호사실 밖에도 다 들릴 정도였죠. 그 선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간호사실에서 나온 다음에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마음속에 꽁하니 가지고 있던 그 선배는 수간호사 몰래 은근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간호사가 되었으니 이제 그녀만의 세상이 된 거죠. 그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저 혼자 그녀의 갑질과 괴롭힘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병원에 새로운 전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딴 엘리트였고 병원에 정형외과 특채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요즘은 발에 차이는 게 의사일 정도로 흔하지만 그의 스펙은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펙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간호사들을 대하는 자세도 다른 의사들과는 다르게 특별했어요. 그는 저희 간호사들을 존중해 주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했고 부드러운 말투로 존칭을 썼습니다. 반면에 다른 의사들은 저희 간호사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의대를 막 졸업한 수련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몰라서 간호사들에게 존칭을 쓰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몇 년이 지나서 전공의 과정에 들어가면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땡땡씨 하며 이름을 부르면서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의사와 간호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선을 그으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전문이었지만 늘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과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전문의에 대한 말을 하곤 했어요. 정형외과에 새로운 조선생 있잖아. 사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맞아. 다른 의사들과는 차원이 달라. 조선생은 우리를 같이 일하는 동료로 인정해주잖아. 생긴 걸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법이야. 관상학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얼굴도 남자답게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으니 누군지 몰라도 주선생하고 결혼한 여자는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한 여자일 거야. 그는 간호사들 사이에선 인기가 짱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들 중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들이대 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우연히 그와 제가 엮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저와 앙숙인 수간호사에게 불려가서 호되게 욕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간호사실 청소 담당이었는데 정리정돈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기본적인 청소는 용역으로 일하는 아줌마가 해주지만 물품이나 휴식용 침상이나 싱크대 설거지 같은 건 저희들이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남아있는 물기와 먼지를 빌미로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청소를 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소리를 지르면서 더러운 걸레를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게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는 거야? 네 눈깔에는 이 먼지가 안 보이는 거야? 당장 청소 다시 해. 버르장말이 없는 년 같으니라고. 저는 하루 이틀 당하는 일도 아니어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그만둬요. 정말 보자보자하니 너무하네요. 수간호사와 제가 놀라서 돌아보니 간호사실 앞에서 그 전문의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다 봤는데 수간호사가 너무하시네요. 왜 같이 일하는 동료를 못 잡아먹어서 매일같이 난리예요? 그가 따지고 들자 수간호사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제게 수간호사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두 말해보라고 했어요. 수간호사는 옆에서 제게 눈치를 주었지만 저는 이참에 속에 쌓여있던 분풀이를 하듯이 억울한 심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이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원무과장님에게 보고하겠어요. 조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후배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게 조금 지나쳤나 보네요. 한번 봐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수간호사는 그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그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그는 원무과장에게 수간호사의 행패에 대해서 보고했고 원무과장은 간호사들을 일일이 면담을 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수간호사에게 정직 2달이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와 조 선생이 썸을 타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미경아, 너 조 선생이랑 정말 사귀는 거야? 완전 대박이다. 아니야, 사귀기는 무슨... 야, 니들 둘이 그런 사이가 아니면 조 선생이 미쳤다고 네 편을 들어주겠어? 원래 의사들이랑 간호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나도 아는데 정말 아니라고. 기집애 시집이 떼기는. 미경이 넌 아마 전생에 농계였거나 유관순이었나 보다. 동료들은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조 선생과 저의 연인관계로 단정지어 버렸어요. 동료들이 오해를 해도 저는 별 상관이 없었지만 조 선생의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만나자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저는 사과부터 했습니다. 조 선생님, 괜히 저 때문에 이상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셔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는 웃으면서 너무나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정 선생과 제가 사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니 저로서는 잘된 일이에요. 힘들여서 정 선생한테 고백하지 않아도 병원 사람들이 모두 제가 전 선생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조 선생이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부터 제게 사랑을 느꼈다고 했어요. 5년이나 미국에서 힘든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매일 병원에서 실습하고 밤새워서 공부하느라 여자를 사귄다거나 연애를 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지냈는데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전문의 자격을 따서 귀국한 다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여자가 바로 저였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는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의사가 간호사들의 관계에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건 알지만 넓게 보면 제 동료인 전 선생이 수간호사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몇 번은 겨우 참았는데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정 선생 곁에서 함께하면서 늘 지켜주고 싶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고 감동받아서 가슴이 벅차올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들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몇 의사들은 격떨어지게 간호사와 사귄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뒷담화를 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호사들 사이에서 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같이 근무하다가 의사와 결혼한 간호사들이 몇 명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미국의 유명 의대에서 유학을 한 해외 유학파에 이제 곧 최연소 정형외과 과장으로 승진할 게 유력한 엘리트 의사였어요. 아마 그가 중매시장에 나온다면 갑부집 딸이나 최소한 같은 의사나 판검사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 조건이었죠. 그런데 저를 결혼 상대자로 점 찍었으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제 동기들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의사와 사귀게 되니까 병원의 의사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더 통쾌한 일은 정직이 끝나고 복귀한 수간호사도 제가 정 선생과 사귄다는 걸 알게 되자 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눈치를 봤습니다. 꼬박꼬박 존칭을 사용했고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었어요. 저는 잘난 남편 덕분에 병원 생활이 아주 편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남편을 만난 다음에 입에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어머 이게 웬일이니, 우리 집안에 해외 유학파 의사 사이가 들어오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미경아, 네가 평생 효도를 한 방에 다 하는구나. 엄마는 친척들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의사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저도 의사 남편을 둔다는 건 꿈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난 다음에 의사와 결혼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현수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고 똑똑했어. 초등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놀라서 당장 영재학교에 보내라고 난리를 칠 정도였다고. 아휴, 그때 영재학교에 보냈으면 노벨 의학상은 그냥 받는 건데. 아쉽게도 돈이 없어서 일반 학교에 계속 보냈지 뭐니.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 머리가 어디 가겠니? 미국에 있는 그 의대가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라고 하더라. 거기서 전문의를 척 받아왔으니 병원에서 굽신거리면서 모셔간 거야. 이제는 개업해서 돈을 왕창 버는 일만 남았어.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자마자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수제였다고 하면서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장황한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댁에는 돈이 없으니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신혼집을 저보고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장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느라 뒷바라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정받는 의사로 성공하는 일만 남았으니 제가 유명한 의사 사모님으로 편하게 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지인들을 통해서 의사와 결혼하려면 해줘야 할 것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으니 의사 사모님이 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결혼식 준비나 신혼집 정도는 어떻게든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다고 쳐도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년 뒤에 개인 병원을 개업시켜달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종업병원에서 죽도록 일해봐야 돈을 벌기는 힘들어. 이제 곧 과장이 되니까 5년만 더 경험을 쌓고 개업을 하면 그때부터 돈박스에 앉는 거야. 네 친정에서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겠지? 아, 네 어머님, 제가 부모님하고 상의해 볼게요. 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상의를 해보겠다니. 그럼 의사 사이를 맞으면서 병원 하나 차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어?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사실 저와 부모님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돈에 쪼들리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갑부도 아니었기에 사위에게 개인 병원을 차려준다는 건 엄청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과 의논을 했어요. 역시나 아버지의 표정이 아주 심각해지셨어요. 사부인이 말하는 개인 병원이 아마 그냥 허름한 건물에 세를 얻어서 개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닐 거다. 적어도 100평은 되는 공간을 사서 병원으로 꾸미길 원하는 것 같아. 그러려면 돈이 참... 아버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렇다고 병원 때문에 혼사를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자 엄마가 나섰어요. 여보, 당장 병원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5년 뒤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이것저것 끌어오면 우리 형편에 병원 하나 못 차려주겠어요. 그냥 의사도 아니고 해외 유학파 의사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엄마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5년 뒤에 멋진 병원 하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 이거 우리 미경이 결혼하고 나면 나는 사업도 약간 정리하고 네 엄마랑 바람이나 쐬러 다니면서 쉴 생각이었는데 지금부터 더 악착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셨어요. 저도 아버지에게 괜히 미안해져서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전도 유명한 의사 사이가 들어오면 저희 집안의 자랑이 될 거라는 희망에 들떠서 5년 뒤에 닥쳐올 엄청난 비극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제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너도 알겠지만 내가 혼자서 현수를 키우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현수 유학 뒷바라지 하느라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쏟아부었고 빚도 좀 졌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네가 이해하거라 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중학생일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처럼 몸이 좋지 않다는 거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몸이 망가진 뒤였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시던 시어머니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앞으로 들어두었던 생명보험금이 나왔지만 그 돈은 의대 학비로 아껴두었다고 했어요. 졸업 후에 남편이 유학을 가게 되자 남편 밑으로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유학 비용을 조달해야 하니 감당이 되지가 않아서 대출과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님 형편이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이제 남편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빚도 갚고 형편이 나아질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어머니 힘들지 않도록 살림은 맡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전부 투자라고 생각해. 앞으로 현수가 버는 돈은 전부 네 것이잖아.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고 이제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시어머니가 편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남편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부모님과 제가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진 빚을 갚아 나갔어요. 그리고 취미로 골프를 즐기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골프채부터 골프화와 옷까지 새 것으로 사드렸고 골프 비용도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은 이상하게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아주 뜻밖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받는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왜 엄마가 당신한테 그 말을 안 했을까? 엄마는 내 월급에서 엄마 용돈을 제외하고 생활비로 당신한테 주겠다고 했거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시어머니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걸로 생활비를 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월급은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이가 없는 말이었지만 돈 문제로 시어머니와 말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제가 임신을 하면서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 휴직 수당이 나오기는 했지만 월급의 절반 수준이라 그걸로 생활하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제는 생활비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애도 낳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돈 타령을 하느냐고 하셨어요. 생활비는 애를 낳은 뒤부터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라는 생활비를 친정 엄마에게 부탁해서 마련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시어머니에게는 이제는 생활비를 달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생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려고 들었어요. 내가 생활비는 주기는 하겠는데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전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10원이라도 돈을 쓰면 전부 나한테 말해라. 어머니, 어차피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건데 번거롭게 모든 걸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버는 돈 아니고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인데 그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내가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참말 말고 가계부 써서 매달 나한테 검사 받아라.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가계부를 적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시어머니에게 모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헤프게 살아서 되겠니? 배달 음식도 줄이고 줄일 수 있는 건 전부 줄여라. 옷이며 화장품이며 사드리는 것도 줄여. 어머니, 저로서는 최대한 줄여서 살고 있어요. 아니다, 내 눈에는 돈이 줄줄 새는 게 보여. 내 말대로 알뜰하게 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생활비 확 줄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니는 무조건 돈을 아끼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대로 따라야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당연히 제가 받아서 관리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 돈을 관리하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입장이 되다 보니 생활비를 지출에 끼어드는 시어머니의 참견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복직을 한 뒤에는 생활비를 받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월급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차지가 되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제가 질리도록 만들어서 남편의 월급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시어머니의 계획은 성공했고 저는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하는 기가 막힌 처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부르시더니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환갑을 넘긴 나이에 재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재혼 상대는 골프 강습을 같이 받으면서 친해진 신사분이라고 했어요. 늦은 나이에 골프를 알게 된 시어머니는 골프를 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사셨어요. 혼자서도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가서 연습하실 정도로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골프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같이 골프 레슨을 받던 신사분과 친해지셨다고 했어요. 그분도 몇 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늦게 골프를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두 분은 나이도 동갑이었고 혼자서 사는 처지라는 공통점까지 있어서 쉽게 친해지셨고 자주 필드에도 같이 나갔고 차를 마시거나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친구 사이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게 어떠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재혼을 고집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지내시다가 좋은 친구분이 생긴 건 아주 잘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두 분이 연세도 있으신데 굳이 재혼을 하지 마시고 가까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아도 자주 만나고 저희 집에도 놀러 오시면 부부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하고 살을 맞대고 같이 사는 부부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니? 우린 이미 같이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 너 혹시 시아버지가 생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리가 있나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서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돌을 막 지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시아버지가 생기는 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한 달 뒤에 시부모님은 간단한 재혼식을 치르게 되셨어요. 두 분 모두 재혼이니 거창하게 결혼식 같은 건 생략하고 집안 식구들끼리 식사만 하면서 예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간단한 재혼식을 치르기로 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살고 계시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왕이면 시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좋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불길한 예감대로 시어머니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난데없이 시아버지까지 생겼으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재혼식이 끝난 다음에 시어머니는 굳이 신혼여행은 꼭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신혼여행에 휴가를 내고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결혼식은 니들이 원한 대로 생략했으니 신혼여행은 다녀야겠다. 결혼이란 게 둘이 같이 가는 여행을 다녀와야 부부라는 게 실감이 나는 법이 있잖아. 그리고 너도 일주일만 휴가를 내서 우리랑 같이 가자. 네? 두 분 신혼여행에 제가 왜 따라가야 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둘이서 여행을 다니면 물정을 몰라서 여러 가지로 헤매게 된다는 거 몰라? 그냥 가이드 역할이라고 생각해라. 저는 병원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핑계를 댔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같이 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두 분이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연차와 월차 휴가를 전부 묶어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아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시부모님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재혼했다는 말을 듣고는 피식 웃으셨어요. 참, 안 싸던 너 참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꼭 환갑을 넘기고 재혼까지 해서 같이 살아야 직성이 풀린다니 원.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가 왜 저를 신혼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막상 닥쳐보니 저를 스폰서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호텔 예약은 물론 비행기 티켓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여행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저한테 부담시키셨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저는 두 분의 관광 가이드 겸 렌트카 운전수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두 분은 팔짱을 끼고 관광 명소를 모두 휘젓고 다니셨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음 달부터 날아올 카드 대금 청구서가 걱정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눈치라도 채도록 드러내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무시하셨어요. 게다가 일정에도 없던 목장을 가자고 조르더니 말을 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승마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 너무 우아하고 멋지게 보였거든. 자기야, 우리 말 한번 타자. 좋지. 말 타고 산책로 한 바퀴 돌고 오자.
두 분은 제 주머니 사정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덥석 말에 올라타버리셨어요. 저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제 발걸음은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고 제 손은 자동적으로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시부모님 여행에 동행한 결과는 저는 파산 직전에 내몰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앞으로도 남편의 월급은 자기가 계속 관리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제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월급을 제가 관리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는 시아버지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로 남편의 월급을 받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네 시아버지도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 현수가 받는 월급은 우리들 생활비로 써야겠다. 그래도 내가 뱉은 말은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은 내가 챙겨주마. 괜찮지? 정말 어이가 없고 허탈해졌어요. 아들을 낳은 뒤로 시어머니가 남편의 급여 통장을 제게 주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제게는 정말이지 날벼락 같은 소리였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두 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 이 월급을 전부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도 생겨서 돈이 들어갈 일이 태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여 통장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 드릴게요. 저는 그 정도면 좋은 협상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뭐?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들이 꼴랑 200만원으로 한 달을 살란 말이냐? 골프 치러 필드 한 번만 나가도 수십만원이 드는 거 몰라? 한 달에 100만원씩 받는 걸로 하고 다른 소리 하지마. 저는 시어머니에게 간절하게 사정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남편이 병원을 개업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 친정 부모님들도 남편에게 병원을 개업시켜줄 준비는 하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병원을 만들어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 문을 열면 병원으로 들어온 수입은 제가 관리할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제 요구를 받아주셨어요. 병원 개업에 10원 한 장 보태지 않는 입장에서 수익까지 자기가 챙기겠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동안 애 키우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너도 병원장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자리로 중심가에서 비싸기로 소문난 건물을 고집했고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최고급으로 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정엄마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어요. 안사동 이왕 사위한테 병원 내주는 거 최고로 만들어 주셔야죠. 싸구려로 내부를 꾸며놓으면 해주고도 욕먹는 법이에요. 저도 해주고 욕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안사돈 욕심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의사 아들 앞세워서 처가를 아주 말아먹으려고 드니 참. 아니 뭐예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내가 들으니까 그동안 사위 월급도 전부 가로채택 갔다면서요. 참 부모가 돼서 염치도 없어. 나이 들어서 자식 등쳐먹고 사는 꼴이 우습지도 않네. 정말 듣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내 아들 돈 내가 가져갔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당신은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딸 자식 교육이나 제대로 시켜. 뭐야? 당신이라니 어디다 대고 함부로 반말이야. 병원 인테리어 문제로 시작된 신경전은 급기야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두 분은 그날 크게 다투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병원 문을 열었고 남편은 개업이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해외 유학파 남편의 의술이 빛을 발한 것인지 입소문이 들불처럼 빠르게 번지면서 2년이 지나자 병원에는 매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제법 되자 저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아들을 키우는 데만 신경 쓰게 되었어요. 이제야 남들처럼 여유를 부리며 웃으면서 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더러운 비밀을 알게 되었던 거죠. 남편이 젊은 여자 환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제게 남편의 불륜을 알려준 사람은 병원에서 저와 같이 일한 적이 있는 후배 간호사였어요. 그 후배는 저와 같이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에 남편이 병원을 개업하고 간호사를 구할 때 우연히 그 후배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녀는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일을 할 병원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그녀를 추천했고 남편의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언니, 내가 아무래도 수상해서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봤는데 확실해. 원장님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저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배의 말에 따르면 남편의 내연녀는 교통사고로 다리에 골정상을 입고 찾아온 환자였다고 합니다. 복합골절이라서 피를 박는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 병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수시로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한 번씩 후배가 혈압을 재거나 주사를 놓으러 들어가면 남편과 그녀는 야릇한 포즈로 붙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퇴원을 한 뒤에도 자주 병원에 들렸다고 해요. 후배가 살펴보니 그녀와 남편은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났고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둘의 관계는 이미 선을 한참 넘어선 상태라고 했어요. 후배가 복사해온 남편과 내연녀의 문자 내용을 보니 확실히 둘은 내연관계였어요. 저는 몸이 떨렸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추궁하니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다가 나중에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걸 알자 시어머니는 바로 달려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호되게 꾸짖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제게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그 정도 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혼을 들먹여? 잘나가는 의사 남편하고 살려면 이런 사소한 문제는 넘어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감히 의사 남편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적반하장 같은 시어머니의 뻔뻔스럽고 몰상식한 태도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속이 좁아 터져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놈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의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이에요. 의사면 마누라 몰래 바람 피우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법정에서 가려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받은 고통을 전부 보상받고 말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야? 내가 언제 널 괴롭혔다고 생트집을 잡고 난리야. 그래. 네가 정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그냥 물러서진 않을 거야.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년 같으니.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내고 시어머니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위자료로 그동안 남편의 월급을 받아간 시어머니에게서 그 돈을 모두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정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면서 저를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저는 끝까지 소송을 해서 염치라고는 눈꼽만 끝도 없는 그 인간들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 마련해준 개인병원을 다시 토해내야 했고 결국 다른 병원에 월급쟁이 의사로 들어갔는데 얼마 못 가서 쫓겨났다고 말했어요. 실력은 좋았지만 남편은 다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재벌을 주지 못하고 그 병원에서 어린 간호사를 건드렸다가 발각이 되어서 쫓겨났다고 해요. 문제는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았고 추행을 당한 간호사가 의사협회에 진정을 넣어서 남편은 의사면허까지 정지될 위기에 몰려버렸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도 몇 년 동안 가로채간 전 남편의 월급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시자가 붙은 여성과 사자가 붙은 남성에게 호되게 당한 저는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자가 붙은 직업에 가진 남성이라면 거저 준다고 해도 사양할 생각이에요. 돌싱이 된 다음에 제가 얻은 교훈은 직업이나 조건보다는 인간성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